다음날 고해는 또다시 입궁을 해서 3번이나 화사계를 지방간으로 자천시켜야 한다는 주청을 올렸는데 호태우가 이를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대신들에게 이렇게 시달린 호태우는 고이와 화사계를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화사계 너를 떠나보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화사계가 선제께서는 신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폐하께서 승하하시니 모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일단 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원문효도 화사계와 마찬가지로 선황의 중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내려보내고 한 사람을 남기겠느냐. 둘 다 지방에 자사로 보낼 테니 선왕의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려라 라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고해가 좀 기다려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시간을 끌자라는 것이었는데요. 호태우와 고이가 이제 고해를 불러서 화사계는 연주 자사로 보내고 원문효는 서연주 자사로 내려보낼 것인데 다만 장례가 끝날 때 그때 내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고해가 기다렸는데 아니 장례가 끝나도 내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태우에게 다시 물었더니 호태우가 100일 뒤에 다시 내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무나 지친 고해가 이제 호태우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약속을 좀 지키자고요. 그러니까 호태우가 뭐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술 한잔 드시오 하면서 술을 권하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고해가 신이 대사를 토론하러 왔지 술을 마시러 왔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계책을 생각해낸 화사계가 아름다운 미녀 2명과 진주로 엮은 주렴을 가지고 이제 보물을 가지고 자신을 쫓아내는 데 합류했던 임해군왕 누정원을 찾아가는데요. 누정원은 고안의 아내이자 이 고담의 어머니인 누태우의 조카였습니다. 화사계가 누정원에게 지금 권세에 있는 대신들이 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살려주시고 또 지방에 자사로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렴과 미녀를 바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좀 탐욕스럽고 호색한이었던 누정원은 이 미녀랑 주렴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잘 가시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궁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라고 물어보는데 화사계가 조정을 떠나는 것이 신의 소원인데 돌아올 생각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신은 오로지 군왕의 보호를 받으며 지방간으로 늙어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면서 정말 지방간으로 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사계의 말을 듣고 이제 한시름 났다 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진 누정원이 문 밖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데 그때 화사계가 딱 뒤로 돌아보면서 맞다. 제가 지금 내려가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태우마마랑 황제폐하께 작별 인사나 올렸으면 하는데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누정원이 그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뭐 한번 봐주지 뭐 하면서 화사계와 함께 이제 궁으로 입궁을 하게 되죠. 호태우와 이제 고이를 만난 이제 화사계가 또 막 울면서 선제께서 승하하실 때 신이 자진하지 못한 것이 실로 한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신이 떠나면 분명 변이 생길 것인데 그러면 제가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계신 선왕을 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호태우와 고이도 막 따라오면서 안돼 화사계 가지마 무슨 방책이 없겠어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화사계가 이거 뭐 방책이 있긴 한데 조서 몇 줄이면 끝날 일이긴 하지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이가 불러 내가 당장 쓸게 하면서 쓸 준비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온 누정원이죠. 누정원을 청주자사로 내려보내고 계속 이 화사계를 내려보내야 된다고 주청을 올린 고해는 불충죄로 다스린다라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음날 고해는 화사계가 떠나지 않은 걸 알고 다시 간언을 하러 입궁 준비를 하는데 뭔가 불길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인과 자식들이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계속 말리는데 이를 뿌리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궁 밖에 이르는데 주위에서 또 말려요. 그러니까 고해가 난 하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소 하면서 그대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우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하고 나오는데 숨어있던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그대로 고해를 궁궐 안에 있는 화림원으로 끌고 가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당시 고해는 36살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고해가 사망을 하자 고해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조정상하가 모두 그의 죽음에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희는 화사계를 다시 시중 상서 좌복야로, 좌복사 같은 말이죠, 임명을 하고 누정원은 졸지의 지방간으로 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화사계가 줬던 미녀와 재물에다가 또 다른 보물까지 얹어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하고 빌고 빌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된 고위에게는 고엄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어요. 고엄은 아버지 고담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고담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함광전에서 정무를 직접 처리를 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진짜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성질이 사나워서 나이가 많은 대신들도 항상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엄이 형제 고위를 찾아갔는데 얼음이 있고 새 얼음이 있고 굉장히 귀한 자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왜 형은 저런 걸 가지고 있고 나는 왜 없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형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져야 돼 하면서 똑같은 걸 다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맨날 화를 내고 성질이 더러우니까 이 목구멍 안에 계속 뭔가 염증이 생겨서 목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의원이 침을 찔러서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독한 성미가 있었던 것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거를 참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담에게 형은 겁쟁이여서 신하들을 휘어잡지 못할 거예요 하면서 자신을 어필하기도 하죠. 고담이 고심을 했는데 고심을 하다가 그만 사망을 하면서 이제 고위가 황제가 되고 고엄은 낭야왕으로 봉해집니다. 그런데 이 고엄이 화사계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화사계가 양위를 권해서 형이 황제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사계가 싫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엄이 화사계만 만나면 막 레이저를 쏘듯이 화사계를 막 째려보고 쏘아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화사계가 움찔하면서 이 낭야왕의 눈빛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 몇 보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쏘아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 식은땀을 흘린다. 나도 황제 앞에 섰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뭔가 두렵다 하면서 굉장히 오싹해했다고 합니다. 화사계가 이 고엄이 좀 위험하다. 이놈 아직 어리지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고위에게 이 고엄의 병권을 거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이 호태우의 매부 풍자종과 이 고엄이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고엄이 먼저 손을 쓰게 되는데요. 황제께서 부르십니다 라는 거짓으로 화사계를 부른 다음에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새치혀로 온갖 위기를 넘길 것 같았던 화사계는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네요. 자, 그런데 고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 친김에 우리 큰일 한번 쳐봐 이러면서 무려 3,000여 명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고위가 어머니 호태우를 찾아가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보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영영 이별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군 공률광을 불러들였는데요. 마침 고엄도 사람을 보내서 공률광을 부릅니다. 내 편 좀 되어줘 하고 부르는 거죠. 공률광은 괴국공신으로 사실 좌승상 자리에 오르고 함약 군왕으로 책봉되었던 공률금의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공률광도 아주 뛰어난 명장이었죠. 그런데 이 공률광의 딸이 원래 이 효소제 고연의 아들인 고백년, 앞에 죽임을 당했죠. 고백년의 왕비 공률씨였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이 곡기를 끊고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당연히 화사계를 증오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고엄이 화사계를 죽였으니까 고엄은 당연히 공률광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률광은 용의 자식은 일을 하면 본래 범인들과 같지 않는 법이다
라면서 당신은 용의 자식이니까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면서 황제 고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들이 칼을 함부로 휘둘러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하의 얼굴을 내보이면 곧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공률광 말대로 고위가 공률광에게 숨어서 이렇게 나타나서 짜잔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이 고엄의 무리들이 황제 폐하시다 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도 이 명장인 공률광이 이 고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흩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률광이 고엄을 고위 앞에 이렇게 딱 데리고 가서 고위에게 낭야왕은 나이가 어려서 사리를 분별할 줄 몰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성인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청했는데요. 당시 고엄은 14살 나이인데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고위는 그래도 자신을 도와준 이 공률광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동생 이 고엄이 패도를 차고 있었는데 그걸 탁 뽑아들고 칼자루로 동생 머리를 세게 쾅 내리친 다음에 분하지만 놓아준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하지만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활을 들고 나가서 잡혀온 이 무리들을 다 활로 쏘아서 사살한 뒤에 그 시체를 조각내서 거리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사실 호태우는 뭐 고위도 아들이지만 고엄도 귀한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고위가 이 고엄을 죽일까 봐서 자신의 궁에서 데리고 계속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위가 독약을 넣지 않나 싶어서 고엄이 식사를 할 때마다 직접 맛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모성애가 있는 그런 엄마이긴 했던가 봅니다.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처음에 긴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호태우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같이 사냥하러 갈래? 하면서 고위가 동생 고엄을 유인해 냅니다. 고엄은 형이 이제 나를 용서한 건가? 몇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겠지? 하면서 이제 형을 만나러 대전으로 갔는데 그대로 이 고위의 위사인 유도지에게 붙잡혀서 끌려간 뒤에 목이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생까지 죽인 고위. 사실 마지막 황제니까 이제 뭐 후주라고 해야 되겠죠. 북제의 후주 고위는 중국 역사상 정말 이름난 혼군 중의 혼군인데요. 말을 더듬었던 고위는 비파 타기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무수곡이라는 곡을 연주하고 흥얼흥얼 거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천자구나 해서 무수천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 고담도 홍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이 풍년이 계속되어서 국고가 가득 차 있었대요. 그걸 이제 물려받은 거니까 나는 부자 나라의 황제야 하면서 마음껏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위와 같은 암군을 만난 이 북제의 정치는 더욱더 부패되어 갔고 온갖 간신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이 고위가 즉위를 한 다음에 고담의 양의를 권했던 조정 기억나시죠? 화사계와 싸바싸바 해서 이 양의를 하게 했던 조정이 시중 상서 우복사가 되었는데요. 그 역시 굉장히 탐욕스러웠고 또 호색한 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이 들어있는 촛불을 켜고 있어서 실명을 해서 눈이 보이질 않았는데 굉장히 잔꾀를 쓰는 데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조정이 유일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공률광입니다. 동생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위에게 도움을 줬던 그 공률광인데요. 공률광은 워낙 명장이어서 하늘을 나는 새를 이렇게 활로 탁 쏴서 떨어뜨렸는데 새가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탁 떨어져서 그걸 보니 그게 독수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도 한 방에 떨어뜨릴 정도의 명장이라고 해서 감탄한 사람들이 그를 낙조도독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북방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쳐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검소한 사람이었고 검소해서 뭐 사치스러운 생활도 하지 않았고 군사들을 관대하게 대해서 군사들 역시 공률광을 존경하고 함께 용감하게 싸워서 이 북제의 군사력은 그에게서 나온다, 공률광에게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공률강은 이 간악한 간신인 조정을 굉장히 혐오하고 있었는데요. 조정이 어느 날 감히 나를 그런 눈빛으로 받겠다, 공률강 이대로 두지 않으리 하며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북주, 이제 북제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 북조에 세워진 북주의 훈주자사 위효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공률강과 전투를 해서 대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률강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하리라 하면서 노리고 있었는데, 고심을 하다가 세작을 이 북제의 수도인 업성에 잠입시켜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백승이 하늘을 나니 명월이 방안을 비춘다. 백승이라는 것은 백대를 말하는 거고, 백대가 또 일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률광의 성이 공률이니까 이 일곡은 공률의 성을 뜻하는 거고, 명월은 공률광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률의 성을 가진 이가 하늘을 날아서 이 방아를 비춘다는 거니까 공률광이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소문으로 고산은 멀지 않아 저절로 무너지고 공나무는 부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네 라는 시를 지어 퍼뜨리는데요. 고산이 멀지 않아 무너진다는 건 이 고시 황제 세력들은 망하고 공나무, 그러니까 공률씨가 흥한다 라는 그런 의미의 시를 지어서 퍼뜨린 겁니다. 조정이 딱 이 소문을 전해 듣고 옳았구나, 이거다, 이걸로 공률강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서 노래를 지어서 이걸 부르도록 해서 이 노래가 널리 막 퍼지게 됩니다. 자, 이 노래가 널리 퍼질 때쯤 이제 고의를 찾아가죠. 고정이 고의를 찾아가서 공률씨가 몇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병건을 틀어지고 있는데 공률강이 너무 명성이 높으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근데 고의는 걱정하지 마, 공률강은 우리 편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조정이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신하를 이제 시켜서 비밀 상서를 또 올리게 합니다. 공률강은 전투를 하고 돌아올 때 군사들과 도성 부근까지 진군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짓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기를 집에 숨겨놓고 노복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제와 자식들을 모아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무슨 병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결국 또 팔랑귀이며 암군인 고의, 이 말을 믿게 되었고요. 그럼 공률강에게 조서를 내릴까 했지만 병권을 쥐고 있는 공률강이 이를 거역하고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조정이 그러면 조서를 내리지 마시고 말 한 마리를 선물을 하셔서 내일 동상 구경을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며 계책을 냅니다. 자, 그러자 이 고의가 조정의 말대로 다음날 공률강에게 말을 내리자 이제 공률강이 그 말을 타고 오는데요. 그때 매복해 있던 황제의 위사 유도지가 뒤에서 공률강을 확 덮칩니다. 근데 공률강이 워낙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확 피하면서 내 이놈, 이게 무슨 비열한 짓이냐, 내가 이 나라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해치려 드느냐 하며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자 장수 셋이 달려들어서 3명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 그걸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공률광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후 고의는 공률광이 모반을 했다는 조서를 내려서 그의 형제와 4아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되죠. 자, 공률광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주는 너무나 기뻐서 특사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난능왕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난능왕 고장공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재밌습니다. 네, 이 고장공은 고징의 넷째 아들로 엄청난 명장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못난 사촌 동생 고위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간 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사실은 조용히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 공률광이 이렇게 살해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은퇴를 하면 진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북제군을 계속 지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난능왕 고장공 얘기가 되게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고이와 고장공 이야기는 또 따로 만들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훌륭한 명장들이 차례로 쓰러져 가니 북제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한편 화사계와 사통을 했던 호태우, 화사계가 죽었으니까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나 외로워 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게 되는데요. 호태우는 예불을 드린다며 자주 절에 다녔는데 담원 화상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고 이 절에서 비밀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담원 화상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담원 화상은 어느 순간 화사계가 누렸던 그 권력을 다 누리게 되었고 담원 화상의 별명이 태상왕이 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고이가 어머니 잘 계셔요 하면서 호태우를 찾아갔는데요. 어머니 곁에 되게 예쁜 여승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한 이제 고이가 흑심을 품고 그 여승 2명을 자신의 침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막 외치면서 막 결사저항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고이가 강제로 두 사람의 옷을 확 벗겼는데 사실은 그들은 여승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호태우가 예쁜 스님 2분을 모시고 와서 여장을 시켜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너무나 분노했던 고이는 이 호태우의 남자들을 모두 참수해버리고 호태우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궁 안에 유폐시켜 버리죠. 이 북제의 멸망 과정은 제가 난능왕 편에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지속될리 만무하니 577년 3월 북주군이 북제의 수도 업성에 쳐들어왔고 북제는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고이와 항족들은 모두 모반 혐의로 살해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고이의 엄마 호태우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제의 멸망은 궁에 유폐되어 있던 호태우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데요. 아직 마흔이 되지 않은 호태우는 여전히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태우가 아닌 이상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호태우는 며느리인 목황후와 함께 동업을 하는데 북주의 수도 장안에서 기방을 열게 됩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태우였고 또 한 나라의 황후였던 여인들이 기방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태우랑 황후가 뭐 기녀가 됐다고 하면서 호기심에 찬 이 장안의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이 줄을 지어 이 기방에 왔고 기방은 성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기녀 노름에 재미를 붙인 호태우는 며느리에게 아우야, 기녀 노름이 황후 노름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호태우는 기녀가 되어서 남은 생을 살다가 장안에서 병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남북조 시대 이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진 북제의 암군 무성군 고담과 그리고 그 암군을 부추긴 간신 화사계 조정, 그리고 결국 기녀가 된 호태우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